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화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론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창조론을 정말 믿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런 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잖아. 나는 창조론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진화론을 믿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건 확실한 거야.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을 왜 알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벽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화론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대답을 할 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뭔지 저는 진화론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화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학은 창조론이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구가 창조된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과학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질학적 조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수십억 년 전부터 지층이 쌓여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에서 식물이나 물고기 등의 이런 단순한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 지층이 이렇게 계속 쌓임에 따라서 파충류와 새, 포유류의 순서로 화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지구는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은 단순한 종에서 복잡한 종으로 변화해 왔다. 지층이 그렇게 쌓였으니까요. 맨 밑에 있던 게 나중에 생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에서 복잡한 종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화에 대한 생각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진화론 하면 우리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다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많이 흔히 배우고 알고 있는 다윈. 이 다윈이 말한 이 진화란 뭐라고 하냐면 생명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에서 이론, 진화론도 이론인데요. 이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된 강력한 설명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연구와 증거로 뒷받침된 과학적 이론인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물 진화의 원리를 설명했는데요.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이 진화론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이 뭐냐?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고 번식하면서 그 형질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은 유전적 변이를 가지며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오랜 세대 동안 누적되면 결국에는 변화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종이 변화하는 진화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자연 선택이라는 이 개념은 진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생존이란 뭐냐? 자연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적자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적자 생존은 자연 선택을 통해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번식을 통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린을 예로 많이 들고 있어요. 진화론을 얘기할 때 기린은 이제 우리가 흔히 목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화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 기린의 조상 중에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생존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 선택을 통해서 긴 목을 가진 기린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긴 목을 가진 기린이 많아지면서 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은 위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 없으니까 빨리 죽겠죠.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애들이 이제 번식하면서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은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방이 있어요. 나방. 산업혁명 시기의 나방을 또 예로 듭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나방의 경우 산업혁명 전과 또 산업혁명 이후에 살아남은 개체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어요. 산업혁명 전에는 밝은 색의 나방이 많았어요. 밝은 색의 나방이 지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나무가 밝은 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밝은 색의 나방이 딱 붙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어두운 이 검은색 나방이 붙게 되면 너무 이제 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껍질이 잘 위장되어서 생존율이 높았던 이 밝은 색의 나방이 많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 그을음으로 나무 껍질이 검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밝은색 나방이 더 잘 보이고 검은색 나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검은색 나방의 생존율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밝은색 나방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환경에 따라서 이 검은색 나방 개체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나방이 이 적자 생존 원리에 의해서 생존한 사례로 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나방 개체 수가 많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 적자 생존의 원리에 살아남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윈은 이렇게 이 자연 선택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생물들의 진화를 이야기하면서 공통 조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와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했다고, 생물이 진화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이 가지를 쳐온 나무의 형태로 묘사를 했고요. 이를 생명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처음 종의 기원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이 진화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생물들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분기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종으로 변화합니다. 즉 생물종들은 독립적으로 이 모습 그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통 조상이 있고 그 공통 조상에서 유래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진화한 결과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침팬지는 700만 년 전 공동 조상에서 뻗어나온 각각의 나뭇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짠! 여기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침팬지랑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침팬지의 공동 조상은 더 오래전 앞쪽으로 가면 앞쪽을 보시면 고릴라의 조상과 헤어지고요. 그 앞쪽으로 가면 오랑우탄의 조상과 갈라집니다. 오랑우탄의 조상과 갈라진 곳에서 나무줄기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영장류의 조상도 만날 수 있고요. 굵은 줄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포유류와 파충류의 공동 조상도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모든 생물 중에 공동 조상이 되는 이 최초의 생명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화론 하면은 그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들은 공동의 조상을 두었을 뿐
조상과 후손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침팬지는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갈라져 나온 각각의 나뭇가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침팬지는 사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종은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진화에 있어서 진화는 사람에게도 이 고릴라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진화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두뇌가 발달하는 쪽으로, 고릴라는 힘이 세지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힘이 센 고릴라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다 자연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라는 말이죠. 모든 생물종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는 것을 이 진화론,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직 이게 터무니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현대 진화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이후의 진화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현대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이 자연 선택 개념을 바탕으로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태학 등의 이 과학적 발전을 반영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진화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뼈대를 가지고 진화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현대에는 이 자연 선택뿐만 아니라 진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개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진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전학적 결과들이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DNA 분석과 화석 기록을 통해서 공통 조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종이 나누어졌다는 종분화의 증거를 더욱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는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질병 저항력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고산지대 적응하는 그런 적응 등의 변화가 사람에게 관찰되는 것을 근거로 인간의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론이었다면 이거를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현대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석 기록입니다. 다양한 생물들의 점진적인 변화 과정이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화석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많이 맞닥뜨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중간 종이 어디 있냐? 변화가 되었으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이 진화가 일어났으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사이에 중간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중간 종이 없지 않냐? 이런 문제에 많이 맞닥뜨렸는데 그 중간 화석이 현대에 종종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종의 화석에 대해서는 사실 등장할 때마다 이 창조 과학 쪽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거는 확실히 중간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분자생물학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물들 사이에 DNA 유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개체면 이 DNA가 달라야 하는데 DNA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DNA 유사도가 98에서 99% 유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DNA가 유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흔적기관입니다. 흔적기관. 동물의 기관 중에서 퇴화해서, 잘 사용하지 않아 퇴화해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을 흔적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사는 고래는 발이나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래의 지느러미와 몸속에는 다리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고래의 조상이 오랜 옛날에는 발을 사용했던, 육지에서 살았던 동물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뱀 역시 고래처럼 다리에 흔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사는 동물이나 심해 바다 깊숙이 사는 동물들은, 물고기들은 눈을 잘 쓰지 않아서 눈이 퇴화했어요. 그래서 거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 지금은 기능은 거의 상실했지만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흔적 기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 진화론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도 있어요. 사람의 몸에 여러 흔적 기관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사랑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니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수많은 치아 가운데 왜 유독 사랑니가 문제인 것일까요? 그러니까 수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사랑니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익히지 않은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들을 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고 튼튼한 턱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큰 턱이 있기 때문에 사랑니가 날 공간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되고 농경 문화의 발전으로 부드러운 식재료가 주식이 되면서 음식을 씹는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턱뼈는 점차 작아졌고 입속 공간도 작아져서 사랑니가 날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다 나야 되잖아요. 나지 않은 이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는 다 나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데 턱뼈가 작아지면서 이가 나지 않아 이 사랑니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보이잖아요. 안에 이가 더 있네? 근데 걔가 나지 않아. 이것을 흔적기관으로 볼 수 있어요. 꼬리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꼬리가 있는 다른 동물들은 꼬리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해요.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또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몸 밖으로 돌출된 꼬리가 없지만 저희 다 알죠. 몸속에는 옛 꼬리의 흔적인 꼬리뼈가 척추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몸을 지탱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꼬리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퇴화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흔적 기관들은 진화론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말로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써 과거 진화론이 추측했던 가설들이 현대에는 많은 증명으로 얻어낸 증거들로 그 이론을 더 탄탄히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현대 진화론은 생물의 변화를 생물이 변화하잖아요. 생물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이론 중 하나이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비해서 반대해서 이제 진화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다 믿는 진화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 진화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앞으로 이제 유신 진화론은 무엇인지, 유신 진화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진화론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신 진화론을 설명할 장시현 강도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